안녕하세요,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탄핵소추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향후 결정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탄핵소추 제도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이 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신분 보장이 되는 고위 공무원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에 어떤 사소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잘못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대통령이 그 직을 수행하기도 어렵고,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잘잘못은 그냥 퇴임 후에 물어라. 그것이 아주 헌법적으로 큰 중대한 법 위반만 아니면 그냥 그 직을 수행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마련된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 공무원들이 큰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탄핵 소추 제도가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핵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고위 공무원의 중대한 법 위반을 포착했다 그러면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그리고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소추 결의가 이루어지면서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소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소추 결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면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대통령 그리고 판사 이런 사람들이 탄핵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감을 잡으셨을 텐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탄핵 대상이 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들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공수처장 그리고 공수처 차장 같은 경우도 탄핵 대상이 됩니다. 뉴스에서 계속 언급됐던 법관 같은 경우도 탄핵이 대상인데요. 왜 법관 같은 경우도 탄핵 대상으로 들어갔는지 잠깐 알려드릴게요. 법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상 독립이라는 큰 신분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재판관이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신분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닌 경우에는 법관을 함부로 파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 같이 법관도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임성근 판사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법농단으로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그걸로 해서 재판까지 받았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법관의 신분보장 때문에 함부로 임성근 판사를 파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임성근 판사가 어떤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잠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소추를 제기하게 된 것이죠. 국회가 탄핵소추 결의를 모두 마쳤고,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판사가 위헌적인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판단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례가 상당 부분 성립되어 있습니다. 두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제도가 헌법의 수호와 유지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공직자가 헌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헌법 수호를 저버리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 그러면 파면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항상 파면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꼭 생각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 행위가 있긴 했지만 헌법 질서를 역행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아주 파괴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보면서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각을 한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라고 보고 인용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성근 판사의 사법농단 의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었다고 한다면 파면 결정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각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성근 판사가 1심에서는 일단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연장선으로 보면 기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다만 1심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을 쓸 때 임성근 판사의 행위가 헌법적으로는 적절치 못했다라는 내용을 적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인용 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하나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성근 판사가 정년을 바로 앞두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정년이 다가와서 결과적으로는 임성근 판사가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어차피 자연적으로 법원을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탄핵을 인용하고 기각하고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실익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임기 중이라면 당연한 실익이 있는데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전혀 실익이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일고,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각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판례, 그리고 임성근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임성근 판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소송 요건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미 이제 정년이 되는 사람을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받겠다라는 거는 약간의 무리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각하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이런 소송 요건적인 부분을 떠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적인 어떤 결단, 그리고 판례 이런 것들을 남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보면,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본안에서 심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탄핵 심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뉴스를 읽으시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 주제를 선정해 봤고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토대로 뉴스를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상식을 넓혀드릴 수 있는, 또 뉴스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